창밖의 목련이 작년보다 일찍 몽우리를 터뜨리고 있었다. 그 하얀 꽃잎이 마치 수위처럼 느껴지는 것은 계절 탓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유통기한이 다 된 탓일까? 영주는 화장대 거울 속에 앉아 있는 낯선 여자를 응시했다. 30해가 넘도록 이 거울 앞에서 얼굴을 다듬어 왔건만 정작 그 안에 담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오늘은 남편 기석의 퇴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30년 동안 한 회사를 지켜온 남자의 훈장 같은 날이자 동시에 영주에게는 종신형 같았던 내조라는 형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며 꿈을 꾸었고 어느덧 여자가 되어 사랑을 믿었다. 그러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문턱을 넘으며 아내로 변신했고 두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엄마라는 견고한 틀 속에 자리 잡았다. 그 과정은 마치 서서히 투명해지는 과정과도 같았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존재감이 선명해질수록 정작 영주 자신이라는 주체는 희미해져 갔다. 꽃다발을 준비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녀는 문득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증을 느꼈다. 엄마도 아내도 아닌 오직 영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 시절의 서늘한 공기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러나 거실에서 들려오는 기석의 헛기침 소리는 그녀를 다시 현실의 늪으로 끌어당겼다. 기석은 은퇴를 앞둔 설렘보다 불안이 앞서는 듯 보였다. 그는 밖에서는 호랑이 같은 부장이자 듬직한 가장인 척하며 지난 세월을 버텨왔다. 하지만 영주는 알고 있었다. 그의 그 단단한 외피가 얼마나 얇은 유리막에 불과한지. 퇴임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기석은 줄곧 넥타이가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구두 광택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어린아이처럼 영주에게 되물었다. 영주는 정성껏 그의 타이를 만져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남자는 소년에서 남자가 되어가다가 남편인 척 연기를 시작했고 외모만 아빠가 된 채 이제 다시 거대한 아이로 퇴행하고 있다고. 퇴임식장은 화려했다. 박수갈채와 찬사가 쏟아졌고 기석의 얼굴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동료들은 영주를 향해 훌륭한 내조의 공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 찬사가 영주에겐 독배처럼 느껴졌다. 내조라는 이름의 희생은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굴레로 확정된 것일까?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기석은 긴장이 풀린 듯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입을 벌리고 자는 그의 노쇠한 얼굴에서 영주는 무시무시한 미래를 보았다. 이제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기석은 온전히 영주의 등에 업히려 할 것이다. 기석은 잠결에 엄마를 나직하게 은조렸다. 그 한마디가 영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내는 엄마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으며 집은 누군가의 퇴행을 받아주는 타가소가 아니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목련 꽃끈을 아래서 영주는 결심했다. 이 변신의 연대기를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은퇴 후의 집안은 묘한 정적과 함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기석은 거실 소파를 자신의 영토로 선포한 듯 그곳에 눌러앉아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TV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세상 만사에 참견했지만 정작 자신의 양말이 어디 있는지 밥솥의 전원은 어떻게 켜는지조차 배우려 하지 않았다. 영주는 매일 아침 남편의 새끼 식사를 고민하며 부엌을 지켰다. 그것은 노동이라기보다 일종의 의식에 가까웠다. 한때 사회를 호령하던 남자가 퇴직과 동시에 숟가락조차 무거워하는 아이로 변해버린 광경은 기괴했다. 기석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영주의 손길을 요구했다. 영주야, 물 좀 다오. 영주야, 내 신문은 어디 갔니? 그 부름 속엔 아내에 대한 존중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하녀이자 모든 것을 포용해주던 어머니의 그림자만이 서려 있었다. 영주는 어느 날 거실에 앉아있는 기석의 뒤통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희끗해진 머리카락과 축 처진 어깨는 분명 늙은 남자의 것이었으나 그가 내뱉는 투정은 유치원의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다. 기석은 자신의 외로움을
영주의 탓으로 돌렸다. 당신은 왜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지 않느냐, 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느냐며 보이지 않는 사슬을 채우려 했다. 기석은 소년에서 남자가 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가장의 권위라는 옷을 빌려 입고 평생을 연기해온 배우 같았다. 이제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온 그는 화장을 지우고 민낯의 어린애가 되어 울고 있었다. 영주는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기력이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키우며 이미 자신의 모든 모성애를 소진해버린 상태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여자로서의 마른 뼈대뿐인데 기석은 그 뼈대마저 갉아먹으려 들었다. 기석은 가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영주를 훈계하기도 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는데 당신은 왜 그리 무심하냐는 말은 영주의 가슴에 곰팡이처럼 피어올랐다. 기석은 자신의 엄마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신체적 나이만 먹었을 뿐 정서적 탯줄을 끊지 못한 채 노년이 된 남자는 아내를 집어삼켜 자신의 엄마로 만들려 했다. 영주는 거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로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기석의 존재는 그녀를 끊임없이 죽음보다 더한 무채색의 공간으로 밀어 넣었다. 기석이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영주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기석은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지만 영주는 이제 비로소 그 거대한 아이의 습격으로부터 도망칠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영주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간 날이었다. 종로의 낡은 한정식 집엔 수십 년 세월을 건너온 여자들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영주야, 이리 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영주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영주. 그 두 글자가 이토록 생경하고 따뜻한 것이었나? 집에서는 여보 혹은 당신, 아이들에게는 엄마로만 불리던 이름이었다. 호명되지 않는 이름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영주는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며 저마다의 세월을 읽었다. 누군가는 화려한 옷으로 주름을 가렸고 누군가는 거친 손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공통된 갈증이 있었다. 한때 누구보다 빛나던 소녀였던 자신을 단 한 번이라도 복구하고 싶은 열망이었다. 술잔이 오가고 옛 이야기가 피어오르자 영주는 잠시나마 남편 기석의 존재를 잊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기석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안부가 아닌 짜증 섞인 투정이었다. 당신 어디야? 내가 지금 혈압약 먹을 시간인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단 말이야. 빨리 와. 주변 친구들이 들을까봐 영주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기석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친구들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영주는 수치심을 느꼈다. 환갑이 넘은 남자가 약봉지 하나를 못 찾아 아내의 모임을 망치는 광경은 비극을 넘어 코미디였다. 기석은 아내의 사회적 삶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영주는 언제나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있어야 하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영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들이 만류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기석의 칭얼거림이 환청처럼 들리고 있었다. 식당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영주는 자신의 구두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누군가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로 태어나서 소녀로 자라며 얼마나 많은 이름을 가졌던가. 지적인 영주, 명랑한 영주, 꿈 많은 영주.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기석의 보조자일 뿐이었다. 남편은 남자인 척하다가 결국 아이가 되었고 그녀는 여자인 척하다가 결국 그 아이의 유모가 되어 있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해 보여 영주는 눈을 감았다. 다시 여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사치였을까? 아니, 그것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비명이었다.
집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TV 소리가 그녀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다. 큰아들 준호의 상견례 자리였다. 기석은 오랜만에 양복을 차려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사돈들 이들 앞에서 인생의 지혜를 설파하며 훌륭한 아버지이자 가장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 위엄 있는 모습만 보면 누구라도 그를 존경할 법했다. 외모만 아빠가 된 기석의 기술은 날로 늘어갔다. 그러나 영주는 식탁 밑에서 초조하게 손을 만지는 준호의 눈빛을 보았다. 준호는 아버지의 저 위선이 언제 깨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기석은 밖에서는 가부장적 권위를 내세웠지만 정작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는 영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뒷짐을 졌던 인물이었다. 그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자식들의 삶을 훈육하려 했으나 정작 자식들에게 전해준 것은 공허한 훈계뿐이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석은 자신의 연기에 만족한 듯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오늘 내 체면 좀 섰지? 당신도 내조 잘했어. 그 말은 영주에게 찬사가 아니라 모욕이었다. 기석은 아들 준호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다. 그는 준호에게 몰래 시어머니의 비자금과 유산 문제를 상의하며 영주를 소외시켰다. 영주는 우연히 준호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 이건 어머니도 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아들의 말에 기석은 내 엄마는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나만 믿어라고 대답했다. 기석은 아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아들과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으려 했다. 그것은 가장의 권위가 아니라 질투심 많은 아이의 치졸한 술책이었다. 기석은 외모만 아빠였을 뿐 내면은 시어머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그늘을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려 했다. 영주는 그가 쓴 가면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소름이 돋았다. 기석은 자식들 앞에서는 엄격한 스승처럼 굴었지만 정작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응석을 부리는 남자였다. 그 기만적인 이중성은 영주의 삶을 갉아먹는 독버섯이었다. 영주는 운전하는 기석의 옆 얼굴을 보며 결심했다. 이 남자가 쓴 아버지라는 가면을 내가 직접 벗겨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가면극에 들러리 서는 짓은 이제 그만두겠다고. 영주는 차 창문을 열었다. 매캐한 매연 사이로 봄바람이 들어왔다. 기석은 여전히 자신이 완벽한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지만 영주에게 그는 단지 늙은 사기꾼일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되면서 집안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기석은 영주에게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요구했다. 우리 엄마 불쌍하지 않아? 당신이 아니면 누가 모셔? 기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영주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효심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과 아내를 엄마의 대리로 쓰려는 이기심의 발로였다. 영주는 차갑게 대꾸했다.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했잖아요. 내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기석은 영주를 천하의 페르나로 몰아세웠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아이처럼 발을 굴렀다. 외모만 아빠일 뿐 그의 본 모습은 다시 시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유아적인 소년이었다. 갈등은 기석의 비밀이 폭로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영주는 기석이 시어머니의 유산을 담보로 자신과 상의 없이 거액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의 사업 자금인 척하며 동창들에게 자랑했고 정작 가게 경제는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기석은 끝까지 변명했다. 당신 잘 살게 해주려던 거야. 하지만 그 말의 진위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제 것처럼 휘두르며 자존감을 세우고 싶었던 뒤틀린 욕망이었다. 영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엄마한테 가. 내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어. 영주의 일갈은 30년 묵은 우라의 분출이었다. 남편은 남자인 척하더니 결국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갔다. 영주는 더 이상 그 거대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줄 생각이 없었다. 기석은 영주의 선언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내가 영원히 자신의 뒤를 닦아주는 존재일 줄 알았다. 영주는 안방에 들어가 기석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기석은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다시금 엄마를 부르듯 영주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하지만 그 부름은 이제 영주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영주는 여자로 태어나 소녀로 자랐던 그 눈부신 시간들을 떠올렸다. 남편을 위해 아이를 위해 바쳤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석은 결국 영주를 엄마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영주는 이제 비로소 다시 여자가 되기 위한 탈출구를 찾았다. 내 엄마한테 가라는 말은 기석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영주 자신을 향한 해방의 주문이었다. 그날 이후 영주는 안방을 떠나 서재로 쓰던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부부의 침대는 이제 거대한 국경선이 되어 그들을 갈라놓았다. 기석은 아내가 없는 안방에서 밤마다 앓는 소리를 냈지만 영주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방의 낡은 침대에서 수십 년 만에 온전한 잠을 잤다. 누구의 콧소리 소리도 누구의 잠꼬대도 방해하지 않는 정적 속에서 영주는 비로소 자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기석은 영주의 침묵에 당황하며 사소한 시위를 시작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지 못해 식탁 위에 컵라면 용기를 쌓아두거나 빨래를 산더미처럼 쌓아두며 영주의 죄책감을 자극하려 했다. 하지만 영주는 무심했다. 기석은 점점 더 시어머니의 유품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안방에 시어머니의 낡은 옷들을 걸어두고 그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로 돌아간 남자는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거대한 자궁으로 만들려 했다. 그는 영주가 방 밖으로 나올 때마다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그 사과엔 진정성이 없었다. 그저 예전처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줄 엄마가 필요하다는 절규였다. 영주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다.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었다. 엄마로 자리 잡으며 잃어버렸던 여자의 눈빛이 희미하게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기석의 아이 같은 투정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기석과의 물리적 단절은 영주에게 뜻밖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작은 방 창가에 화초를 심고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책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남편인 척하던 남자가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아팠지만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는 환희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기석은 여전히 외모만 아빠였고 행동은 아이였다. 그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미쳤다며 하소연했지만 이미 아버지의 위선을 알고 있던 자식들은 냉담했다. 침대 위의 국경선은 영주가 쌓은 유일한 성벽이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소녀였던 영주와 여자였던 영주와 화해하고 있었다. 영주는 생전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수십 년 전 소녀 시절에 갔던 남해의 작은 바닷가였다. 기석은 집문을 나서려는 영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애처럼 울었지만 영주는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다. 기차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그녀가 지나온 세월 같았다. 아이에서 소녀로, 여자로, 아내로, 엄마로. 그 수많은 이름들이 겹겹이 쌓여 지금의 노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바다 앞에 선 영주는 다시 17 소녀가 된 기분이었다. 파도 소리는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너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고. 너는 오직 너로서 태어났다고. 바닷가 카페에서 영주는 우연히 옛 기억 속의 이름들을 떠올렸다. 한때 자신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 자신이 꿈꾸었던 화가의 길. 그 길들을 포기하고 선택한 것은 기석이라는 남자였다. 남편인 척하며 평생을 기만해온 그 남자와의 세월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영주는 모래사장 위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썼다. 최영주. 파도가 그 이름을 지우려 할 때마다 그녀는 다시 썼다. 엄마로 죽지 않기 위하여 그녀는 이 고독한 의식을 멈추지 않았다. 기석에게서는 계속해서 부재중 전화가 찍혔지만 영주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자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행지에서 보낸 일주일은 영주에게 부활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거울 속의 노파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지켜내기 위해 쌓은 훈장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제 그 훈장을 내려놓고 가벼운 여자가 되기로 했다. 외모만 아빠가 되고 아이로 돌아간 남편에게 자신의 생을 더 이상 저당 잡히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일기를 썼다. 나는 아이로 태어나 소녀로 자라 여자가 됐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자가 되기 위해 돌아간다. 그 여정의 끝에 기석은 없을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영주는 기석에게 이혼 서류 대신 정교하게 작성된 각자 도생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함께 살되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한다는 선언이었다. 기석은 처음엔 펄쩍 뛰며 거부했지만 영주의 단호한 눈빛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영주는 집 근처에 작은 화실 겸 개인 공간을 얻었다. 그곳은 그녀가 아이에서 소녀로 자라며 꿈꾸었던 자신만의 방이었다. 기석은 여전히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환영과 싸우며 아이처럼 굴었지만 영주는 이제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뿐 동요하지 않았다. 기석은 홀로 남겨지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결국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끝까지 영주에게 함께 가자고 애원했지만 영주는 미소 지으며 거절했다. 내 엄마한테 가라는 나의 말은 진심이었어. 거기서 당신의 유년과 화해해. 영주의 배웅 속에 기석은 짐을 싸서 떠났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영락없는 길을 잃은 아이였으나 영주는 더 이상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집은 온전히 그녀만의 성소가 되었다. 영주는 화실에 앉아 캔버스를 마주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색채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인생의 석양은 붉고 장엄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영주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아이로 태어나 여자가 되고 엄마로 살았던 긴 터널을 지나 그녀는 비로소 자신에게 도착했다. 남편은 아이로 돌아갔고 그녀는 여자가 되어 홀로 섰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벅찬 평온함이 밀려왔다.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직 영주로서 남은 생을 그려갈 것이다. 석양 속에 잠긴 목련 나무를 보며 영주는 나직이 을조렸다. 이제야 비로소 참 좋은 날이다. 그녀의 우아한 탈옥은 그렇게 완성되었다.